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른바 오픈런까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SK텔레콤이 무상 교체를 시작했는데 대리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많은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오픈런까지 불사하면서 영업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고객들이 몰리면서 대기 번호를 발급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 대비 유심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보니 고객들이 무상교체 시작부터 대리점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심 무상교체는 전국 2,600여 곳의 티월드 매장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들도 소급 적용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을 우려해서 SK텔레콤이 대응에 나섰죠. 네, SK텔레콤은 유심 무상교체 온라인 예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희망 대리점을 선택해 교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대기 기간 동안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유심 정보가 탈취, 복제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의 유심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KT는 서비스를 통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객들은 SKT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SK텔레콤의 유심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SKT가 지난 주말 보조금을 뿌려 번호 이동을 대량으로 유도하면서 그나마 있는 유심 재고를 가입자 충원에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자음만 쓰는 등 한 번에 알기 어렵지만 유심히 보면 페이지 전체가 SKT로 번호 이동했다는 인증글입니다. 지난 주말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SKT 일부 대리점에서 갤럭시 S25가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SKT로 번호 이동을 하고 10만 원대 고가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면 110만 원짜리 갤럭시 S25를 공짜 또는 현금 1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돈을 돌려줬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하자마자 대량의 번호 이동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신뢰를 보여왔던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당연히 주소지로 다 유심을 보내주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교체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유심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SKT가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입니다. SKT 가입자가 2,300만 명, S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가 187만 명 정도로 합치면 2,500만 명이 유심 무상 교체 대상입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2천만 개가량의 유심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보유한 유심 물량을 기존 가입자의 피해 차단보다 신규 가입자 유치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번호 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출 역시 유심 확보를 위해 우선 지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편 제2금융권에서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SKT의 본인 인증을 막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아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카드사와 캐피탈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KB캐피탈은 기존에 제공됐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당분간 사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심을 탈취당한 경우 본인 명의로 피싱이 시도될 수 있어 출처불명의 링크나 전화는 절대 응답 금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카드도 금융사이트 본인 인증 방식이 SMS 문자라면 변경하라고 알렸는데요. 문자메시지 본인 인증의 무력화 상황에 대비해 카카오페이나 패스, OTP 등의 앱 기반 인증 수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국민과 롯데카드도 SKT 고객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는데요. 보험사도 KB와 NH에 이어 삼성생명 역시 2차 인증 수단을 휴대전화 메시지가 아닌 앱 기반으로 변경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도 SKT 이용 고객 대상으로 본인 인증 방식 변경을 권장했는데요. 이 같은 전 금융권 대응 조치는 금감원의 공문 당부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2금융권은 대응이 한창인데 은행권은 어떻습니까? 네, 주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중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의 유의 공문에 따르면 SK텔레콤 유심 유출과 관련해 문자로만 인증하지 말고 모니터링에 유의하라는 게 골자인데요. 은행들은 이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들 설명을 들으면 휴대전화 본인 확인 외에도 추가 인증이 필수라며 SKT 고객에 대해 특화된 이상징후 시스템을 적용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1차 인증 자체를 막고 있는 이금융권에 비해 약한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국내 앱마켓에서 중단된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 1분기 주요 은행들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크게 올랐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모두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치솟았다고요? 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분기 연체율 평균치는 0.41%로 직전 분기인 0.34%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0.01%포인트, 0.1%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가정기간 0.4%에서 0.5%로 1분기 만에 0.1%포인트 오르며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중소기업과 전체 기업 연체율 증가폭이 같은 기간 0.12%포인트, 0.08%포인트로 두드러졌습니다. 우리은행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전체 기업 연체율이 각각 0.1%포인트씩 넘게 상승하면서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치였습니다. 또 NH농협은행 기업대출 연체율도 1분기 말 기준 0.84%로 2017년 2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 여신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1년 전보다 28% 가까이 급증한 12조 6,15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자금 사정이 취약해지면서 카드 대출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카드사별 1분기 연체율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은 2.15%로 지난해 1분기는 물론 전분기보다 각각 0.2%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2014년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도 나란히 1.61%의 연체율을 기록하며 2014년 말 또 2015년 3분기 이후 각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83%로 2022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비즈 조수익입니다. 이처럼 이자도 못 낼 만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폐업할 경우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 지원에 나섭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폐업한 사장님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요? 네,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존 사업자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기간을 늘려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가계대출로 대환하게끔 도와 당장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 사업자 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실행이 됐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 1억 원 이하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약 3%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앞으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규 사업자 대출 실행은 제한됩니다.
또 현재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네, 은행권에서 채무 조정을 받는 영세 개인 사업자라면 내일 모레인 오는 30일부터 전국 거래은행에서 햇살론 11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후 6개월간 성실히 갚으면 차주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119나 소상공인 119 플러스 등의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 시기가 당초 전망보다 더 늦어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만에 추월당하는 상황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GDP 4만 달러 시대가 얼마나 더 미뤄지는 건가요? 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2027년으로 관측했던 것에서 불과 6개월 만에 2년 더 늦춰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추정치가 크게 후퇴한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를 34,642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4.1% 적고 6개월 전 예측치에 비하면 8% 모자라면서 지난 2022년 규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IMF는 우리 1인당 GDP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1,500달러가량씩 늘면서 2029년에 43,34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웃나라들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양상인가요? 네, 우리 1인당 GDP는 내년부터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내년에 우리보다 약 440달러 많은 36,000달러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4만 달러는 2029년에 우리나라와 같이 진입하고 2030년에는 우리가 다시 대만을 앞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는 지난 2022년부터 우리가 1인당 GDP를 앞서기 시작한 흐름이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는 1%에 그치고 내년 1.4%, 내후년 2.1%로 회복되다가 2028년부터 다시 꺾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상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시점은 당초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필수 의료 강화와 비상 진료 체계 유지 지원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이 반영되면 적자 전환 예정 시점이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년 빠른 2028년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급등하는 전셋값에 전세 사기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우선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요? 네, 지난 1분기 서울 주택의 월세 계약 비중은 64.6%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 4천 건 가운데 15만 1천 건이 월세나 보증부 월세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40%대였던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2년 53%, 지난해 60%를 넘겼습니다. 월세가 급증한 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대출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진 영향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 거래도 늘었다고요? 네,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400여 건으로 2021년 1분기보다 40% 늘며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3,000건 수준에 머물렀던 거래량이 올해 2월 6,000건, 3월엔 9,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시가 한 달여 동안 강남, 송파구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영향인데요. 다만 토허제가 재지정되면서 이달 들어 거래량은 다시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규모는 기존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계도 기간이 꽤 길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네, 해당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 시행되며 도입됐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 기간이 4년이나 지속됐는데요. 정부는 시행 이후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95.8%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요. 6월 1일부터 신규로 맺어지거나 갱신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들이 3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양측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규모는 낮췄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최소 2만 원에서 많아도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매기는 걸로 대폭 낮췄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단순 실수로 신고하지 않는 것과 고의성이 다분한 거짓 신고를 구분해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에 이첩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한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서울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본사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예정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라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유력한 사기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검찰의 사기 혐의로 이첩했는데요.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또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는데 규모만 약 5,900억 원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해 홈플러스 경영진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주자들마다 경제 현장을 찾아서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공약을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 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는 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아리백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청취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대대적 개편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후보는 어제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남용의 소지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하면 기재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언급하는 등 기재부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자들도 경제 공약들을 내놓고 있죠.
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전 충청 지역 공약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조선과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해 금융지원 등 맞춤형 방산 수출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SBS 비조 우영준입니다. 한편 은행권에서 올해만 벌써 총 5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사고가 집계됐을 정도로 내부 통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숙제입니다. 이에 은행들이 10년 묵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개편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 금융위 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대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은행들이 속속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죠. 맞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번 주 총 사업비 45억 4천만 원의 준법,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재구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총 사업비 32억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고도화 구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현행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지난 2015년 구축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10년 묵은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겁니다. 신한은행은 하루 앞선 지난 23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기존 자금 세탁 방지부를 자금 세탁 방지 본부로 격상하고 임원 자리를 신설해서 정혜영 신임 상무를 승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은 올 1월에 각각 자금 세탁 방지 본부로 승격을 해서 신설하면서 조윤희 상무와 곽유근 상무를 각각 보고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최초로 현업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도입해서 금융사고 선제 방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시행될 규정이 임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서 은행들이 더욱 고삐를 재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정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규정이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 업무상 보고 책임자와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경영진을 각각 명시하고 관련해서 이사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은행원이 서류를 조작해서 고객의 돈을 가로채거나 고액 현금 거래 등 이상거래 발생 시에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에 따라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 라인이 금융당국의 문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